2015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한 경면. 이날도 오전 일찍 나물과 약초를 캐러 왔던 어느 주민은 풀숲 사이에서 이상한 형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나뭇가지와 돌 무더기 밑으로 나와 있던 어느 물체였습니다. 마치 마네킹의 다리처럼 보이는 물체였는데 손으로 건드려 보니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11시경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경찰이 발견했던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쉽게 발견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와 돌을 흩뿌려 놓은 상태였고 그 밑에는 비닐이 그대로 덮여 있었으며 간장과 밀가루가 마구 뿌려져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범인들이 신체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러 엄청나게 뿌려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가 무려 30군데가 넘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 27개의 상처는 범행 당시에 생긴 것이었으며 나머지 상처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범행이 저질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복부에도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고 특정한 전화번호와 여러 번 연결이 되었던 것을 알아냅니다. 해당 번호를 통해 휴대폰의 위치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 조사를 벌여 용의자를 특정했는데요. 다음 날인 4월 2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러 있던 임모 씨를 체포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임 씨의 자백으로 공범이자 주범이었던 김상태를 오후 2시 45분경에 체포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범인 임 씨와 김 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것은 사건 발생 며칠 전 2015년 3월 초에 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검거 당시 임 씨의 나이는 32살이었고 주범이었던 김상태는 30도 채 안 된 29살이었습니다. 처음 범행을 제안한 것은 바로 김상태였습니다. 김상태는 자신이 아는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 같이 범행을 벌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상태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행을 벌이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임 씨는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3월 10일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합니다. 이들은 3월 10일부터 사건이 발생하는 13일까지 제주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CCTV의 위치를 살피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인근의 은행 위치를 파악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김상태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는 대신에 임 씨의 명의로 차를 렌트하고 망을 보게 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3월 13일 김상태는 피해자를 제주시 연동으로 불러냈는데요. 그리고는 미리 봐뒀던 범행 장소인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합니다. 김상태가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동안 임 씨는 피해자의 눈과 입 그리고 손을 결박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돈을 전부 줄 테니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자 김상태는 피해자를 들쳐업고 차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야산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범인 김상태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횟수는 무려 27차례에 달했다고 진술되었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임 씨가 숨진 피해자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때 숨진 줄만 알았던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본 김상태는 아직도 살아있냐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짓밟고 다시 한번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간장과 밀가루를 꺼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에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발견 당시처럼 위에 비닐을 엎어놓고 모습을 가리기 위해 나뭇가지와 돌을 덮어버립니다. 범행이 끝난 뒤 김상태와 임 씨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퇴원했습니다. 시내로 돌아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여러 물건과 현금을 훔쳤으며 카드를 사용해 총 500만 원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당일 4차례에 걸쳐 또 다른 절도를 저지르고 추가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인 범죄가 더 저질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진술하는 동안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다시 흉기를 사용한 점, 그리고 임 씨의 진술에 따르면 공범 김상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개 한 마리를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며 또 다른 추가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임 씨는 처음에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사에서 김상태가 임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음이 드러납니다. 김상태는 자신의 진술 조사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았는데요. 자신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성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체내에 남아있던 범인의 타액을 분석한 결과 김상태의 것으로 드러나 그가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집니다. 제주지검에서는 김상태의 이런 뻔뻔한 모습과 더불어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으며 임 씨에게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주범이었던 김상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임 씨에게는 처음엔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역시 주범 김상태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공범 임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하는 선고를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김상태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그다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상태 역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범 임 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며 과장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법원에서는 김상태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그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다가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던 것을 들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범죄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 너그러운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